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7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김용아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님 모시고 2030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후를 설계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인 연금의 고갈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30에게 막대한 빚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나 바른사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발제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박재홍 수원대 건축 도시 부동산 학부 교수님 모시고 도시개발 사업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사회는 도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과 주택 공급 감소, 가구 형태의 변화 등으로 도시개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도시개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개요와 전망을 진단해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박재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 학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추가로 뭐 이제 또 논의나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토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 좀 전에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오늘이 이제 전망이거든요.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게 그 우리가 도시 개발이랑 주택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뭐 세부적인 대응은 이제 뭐 우리 청취자님들 각자의 이제 판단에 맡기고 저는 이제 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1, 2인 가구가 전체 이제 한 59%, 60% 가까이 되고요. 이게 이제 40년, 뭐 50년 가면 거의 한 70%,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되게 뭐 가구라는 게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이 거의 대세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예측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여기 1인 가구 연령별 구조 전망을 보면은 뭐 거의 한 뭐 60대, 70대는 거의 물론 이제 사망도 있지만은 뭐 요즘 뭐 조론도 있다 뭐 그리고 뭐 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의외로 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포션이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그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아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태어나는 아이 숫자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조만간 5천만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왜 집이 모자라지? 하는 그 상황은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그 인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구의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가 2040년, 50년을 놓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만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인구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21년도에 2,057만 가구인데 따지고 보면 예측은 2046년에 2,238만 구가 돼서 오히려 가구 수가 더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 분야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끼리도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야,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이 모자랄까 하는 의구심을 갖다가 되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이 남아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때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집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가수요가 많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는 거지. 진짜 한 사람들이 다수의 집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하지 않으면은 지금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집은 여전히 모자라는 거는 이미 증여도 다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데이터가 내가 지금 이 데이터는 어디서 좀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사실 뭐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드는 페이스로 이제 올해까지는 아마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쭉 줄어들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 그래프 보면은 여전히 수도권의 인구 전입 인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 지금 좌측 우측 데이터를 다 봐도 포션으로 봐도 월별로 봐도 수도권 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추세가 오히려 강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뭐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뭐 4,500만으로 줄어들고 또 뭐 4천만이 무너지고 뭐 3,500만이 가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2100년이 될지 뭐 2150년이 될지 뭐 우리 세대에는 아니다 손치더라도 수도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결코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서울 인천 인천 경기도의 인구는 지금 대개 한 2,600에서 2,700만 정도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서 4,500만, 4천만이 가도 수도권 인구는 거의 한 2,700만, 800만에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결국 줄어드는 거는 지방 인구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무너진다는 그 말이 결국은 이제 지방에서부터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결국 제일 마지막에 뭐 줄어드는 건 스카이 대학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논거라는 게 바로 이제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난다. 그럼 결과적으로 집이 모자라는 거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조사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도대체 이 주거를 내가 이제 거주를 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이제 가장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냐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제 교통 문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쾌적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도심이죠, 도심. 그리고 이제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연배가 높으신 분 많이 계시니까 이제 의료시설도 많이 이제 하여간 그 상위에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도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주거 만족은 결국은 도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은 편차가 있겠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역세권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공세권, 공원이죠. 그다음 몰세권, 쇼핑몰이죠. 그다음 병원이 있는 병세권, 편의점 편세권, 그다음에 배달이 되는 데가 안 되는데 배달된 배세권.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입지가 선호가 되는 뭐 스타벅스 스세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요즘 슬세권이라 그래 갖고 이제 슬랩바 끌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권이 이제 입지 여건이 형성되냐 그래 갖고 이제 슬세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어떤 가구의 선호 조건은 결국 이제 도심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는 가구 수 늘어나고 수도권 인구 늘어나고 수도권 중에서도 도심의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어떤 현실 여건 속에서
실제로 이제 그 지난 그 2000 데이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수도권을 한번 볼까요? 수도권의 그 신축 아파트 공급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이제 그 15, 16, 17, 18에 좀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막대기 바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뭐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공급 갖고는 그 진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수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는 데 반해서 공급은 공급 실적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트로 보면은 멸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멸시라는 뭐 재건축 재개발도 멸시이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용도 변동도 있고. 근데 멸시가 준공을 같이 카운트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네트 순수 준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7, 18, 19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2022년, 23년의 expectation을 봐도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거는 이제 도심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서울시겠죠. 이게 빨간 바가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보면은 이제 대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결국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라고 특히 이제 서울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서울에서의 어떤 그 공급 실적이라든지 실제로 준공의 그 네트에 걸리는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말하자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뭐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허가 규제를 강화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조처를 아무리 취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지컬한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주택의 공급이 이렇게 따라가 주지를 않으면은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택지 지정 면적을 봐도 지금 보면은 2010년, 12년까지 이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은 14년까지는 어느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16년, 18년에서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권 택지 지정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이제 5개의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초록색 바가 이제 확 올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실 어찌 보면 그 신도시 지구 지정하고 나서 입주한 때까지 대개 6년, 7년 늦게는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수도권 신도시가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도고 뭐 인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물론 뭐 신도시가 질이 좋고 하지만은 직접 근접을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기성시가지 뭐 물론 이제 뭐 경기도도 이제 수원도 있고 뭐 인천도 있고요. 이제 서울을 놓고 보면은 결국 이제 기성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시가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예컨대 이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은 조금 더 맞으면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는 되었을 텐데 사실상 이제 박원순 시장 지난 뭐 한 7, 8년 동안의 어떤 서울시정에서 했던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도시 재생이라 그래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 또 뉴타운 지역 다 해제하고 거기다가 뭡니까 골목길에 뭐 벽화 칠하고 뭐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 잠시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수치의 왜곡이라고 그럴까? 그걸 틈타 가지고 이제 도시 재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도외시하고 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돌아와서 보니까 뭐 무슨 사회적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그 NGO 그룹들한테 엄청나게 퍼주기 정책을 편 것도 사실 그 재생이 상당히 도시 재생을 함으로써 상당히 그 NGO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끌고 간 그런 어떤 사례도 있는데, 결국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침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2019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아마 2017년부터 시작했죠. 18년 거의 초창기에는 뭐 공급은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공급과 관련됐죠. 수요는 뭐 너무 많아서 저도 수요를 억제하는 그 계획은 저도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외우지도 못하고 있고요. 공급만 놓고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3기 신도시의 수도권 30만 회의 공급부터 쭉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2020년 8월 달에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집을 좀 지어보겠다. 3기 신도는 별개로요. 그리고 이제 올해에 나왔던 이제 공공주도 3080 요거 두 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난 20년 8.4 대책에서는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 그 신규 택지가 어디냐?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인서울이다. 서울 시내가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 그거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알아가지고 이제 한 개 뭐 여기 보면 태릉 아시겠지만 태릉 CC의 망가구. 근데 용인 캠프킴의 뭐 3,10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요거는 이제 택지 개발 지금 대개나 보면은 좀 나대지 성격이 강한 지역들이죠. 뭐 여기 이제 과천도 과천 청사 일대 4천 가구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태릉 골프장 망가고 해가지고 지금 노원구청장이 뭐 주민들 등에 업고 반대 데모했죠. 그다음에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다가 4천 가구 저기 행복주택 짓는다 그래갖고 과천시장이 머리 삭발하고 저기 나앉아가 텐트 치고 막 데모해가지고 이거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 과천에 다른 그 신도시 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뭐 약간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 시내에 있는 나대지에 집 짓는 거는 그 주민들의 반대, 그 여론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고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한 계획이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뭐 좀 안 된 이유를 서로 핑퐁식으로 이제 떠넘기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주변에서 있기도 하고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조합의 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도심에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으면 이제 3080인데 3080 숫자가 왜 뭘 의미하냐면은 서울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4만 호. 그래서 3080 계획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여러분들 3080 계획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3080 계획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도심의 그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시 말하면 도심 재개발을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 조합에 했는데 이제는 LH가 하겠다는 겁니다. LH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LH가 하면은 공공이 하니까 믿을만하고 그다고 그 인허가의 스피드도 빨라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재개발 재건문 전문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많은데 아니 그 영역을 갖다가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국가가 뺏어가면 되겠느냐 하는데 이제 지금 정부가 좀 좋은 그 계기가 된 게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꺼내는데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별개의 사업인데 이제 묻어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은 정부도 재건축 재개발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민간하고 경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상 보면은 정부가 뛰어들면은 얘네들은 100m 달리기를 갖다가 한 90m부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이 정치권들끼리 다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도 정치권하고 다 연계가 되고
같은 당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이 뭐 조합이 인허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합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현이 안 되어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온지는 이제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를 방향을 한번 돌려갖고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은 이제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도심에 이제 집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꼭 일본은 뭐냐면 도심에 어떠한 개발 사업을 해도 반드시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뭐 지금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잠실에 우리 롯데 월드 뭐 슈퍼타운가 뭐 120층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백화점도 들어가고 뭐 오피스도 들어가고 뭐 호텔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본이라면은 거기에 집 안 지으면은 인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그 개발 사업에서 허가를 받으려면은 주택을 지어야 돼. 아파트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복합 개발의 그 내에다가. 우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는 도심에 집을 짓는다는 게 반드시 주거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한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론 뭐 주거 환경 되게 따지고는 하는데 집이 모자라면은 상업 지역에 지을 수도 있고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도 있고 건물 사이에 지을 수도 있고 왜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집값이 급등하고 집이 부족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집값이 안 오르고 집이 부족하지 않으면 꼭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진도를 내면은 뉴욕 같은 경우 예를 봐도 뉴욕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FAR이 용적률입니다. 플로어 에어 레시오 그래갖고 용적률이 보통 보면은 이제 집 지으면 용적률 추가로 더 줘요. 기본 용적률 650%에 뭐 그러니까 데지네이트 에어리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저렴주택을 공급하면은 집 더 지을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줍니다. 좀 복잡한데 하여간 그러니까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집을 지으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행복주택이죠. 지금 용적률을 대폭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 그 타워 팰리스를 짓는다. 타워 팰리스 짓는데 타워 팰리스 안에 행복주택 짓는다 그러면 타워 스페 용적률 200% 올려줍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개발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심에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독일의 사례인데 독일의 이제 아우토반 고속도로죠.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위에는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독일만의 어떤 특수한 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독일의 그 K-스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여기 이제 북부간선도로인데 북부간선도로에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어떤 그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좀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죠. 물론 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집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에 또 집을 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도심에 개발이 날 때도 거기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또 집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좀 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뭐 후보가 20분 도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도시는 도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걸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 하이러키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만들고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배출 배기가스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외곽의 무분별한 녹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를 갖다가 뭐 취미로 짓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ESG라는 거 아시잖아요. ESG에 집 짓는 것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집을 있는 거에서 용적률을 높이든지 지어야지 새로 외곽에 나와서 신도시 짓는 거 짓게 되면 그 국가 페널티 먹는 그런 전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국엔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50,000. 거의 집 한 채급이죠. 우리 보면은 뭐 지하 5층, 6층까지 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보면은 주차장 제로입니다. 제로 파킹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거의 주차 안 해요. 여기도 보면 다 제로 파킹이죠. 제로 파킹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5분도 싫으면 안 되니까 파킹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파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나 우버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제 로봇 택시죠.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되면 결국 도시에 주차장은 필요 없고 그걸 집으로 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직주 근접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전망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하는 가구의 수는 또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도심의 복합 개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제 복합 개발을 하면은 생활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데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복합 개발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밀 개발을 위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LH가 들어오고 여기 국가가 들어오고 해서 공공과 민간이 어떤 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예컨대 재개발은 공공이 하고 재건축은 민간이 하고 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이 좀 집중적으로 분양주택은 민간이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 상생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집 짓는 사람한테 더욱더 집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그 용적률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 용적률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대한민국 정말 박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용적률 높은 게 지금 시내로 치면 800%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좀 높은 건물들이 롯데 슈퍼타워가 800%예요. 뉴욕 맨하탄 가시면은 보통 2000%, 3000%까지 가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용적률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적일 정도로 용적률을 이렇게 아끼는지는 저도 전문가인데 잘 모르겠어요. 왜 아끼는지. 이유는 있어요. 용적률이 과다하게 되면은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긴 하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전 뉴욕에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 뉴욕에 용적률 1500%, 2000%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용적률이 그렇게 아끼는데 왜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유지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용적률하고 이건 상관 별개다. 이제는 생각을 좀 달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도심의 다양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도 위, 도로 위 복합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공간 개발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족한 수도권 우리 서울의 주택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젊은 세대들이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일단 발표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도심의 그런 개발들, 이런 도심 개발의 전망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외국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은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